저는 하락장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승장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일단 지수 그래프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건 이미 선행돼서 다 반영이 되고 지금 반영해야 할 것은 금리나 이율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이종윤 세무사님은 이제 김작가TV에 굉장히 자주 나와주셨고, 요즘에는 이제 분기에 한 번씩 나와주고 계신데, 그 사이 또 좋은 소식이 곧 유튜브가 구독자가 이제 20만 명을 코앞에 둔 19.9만 명이라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김 작가님은 워낙 대형 유튜버이기 때문에 20만이 언제 지났는지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시작부터 한 10,000명 돌파 또 10만 명 돌파를 김 작가 TV 구독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왜냐면 10,000명에서 10만 명 갈 때가 거의 6, 7개월밖에 안 들었었는데 시간이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구독자가 돼서 댓글을 쓰시는 분들 중에 김 작가 보고 왔어요라는 댓글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금 19만 9천 명까지 돼 있는 상태고요. 오늘 열심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주식에 대한 철학, 시장 뷰, 제가 보는 업종 열심히 말씀드려서 1,000명의 구독자를 싹 데리고 가서 구독을 시키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이종윤 세무사님 안 나오신 동안 저희 채널 또 구독자가 조금 늘었기 때문에 그 신규 구독자분들이 그중에 1,000명 정도가 또 이종윤 세무사님의 지금 하단에 뜨고 있는 배너 밑에 댓글에 있을 겁니다. 거기 구독 눌러주시면 아마 이종윤 세무사님이 오늘 아마 좋은 정보 좀 주실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전에 코스닥 3일 연속 하락했다고 하셨는데 한국이랑 미국 증시 일단 코스피 코스닥 볼까요 한번? 네, 일단 거래소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맞아요.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맞지만 우리가 보통 베타 계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장에 대한 변동성. 원래 베타 계수는 개별 종목에 대한 민감도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1% 빠질 때 또는 1% 오를 때, 1% 변동할 때 개별 종목들이 1%가 변동하면 베타 계수가 1인 거고요. 또는 2%가 변동하면 베타 계수가 2인 거죠. 즉 베타 계수가 높은 종목들이 변동성이 큰 거예요. 예를 들면 대형주는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고요. 중소형주는 지수보다 2배 정도의 민감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지수에도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 지수와 코스닥 지수 중에 민감도가 강한, 즉 변동성이 훨씬 큰 게 코스닥이에요. 그거를 만약에 아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최근 3일의 코스닥 변동을 조금 이겨내거나 아니면 미리 좀 준비를 하셨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한번 차트를 보시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9월 말의 저점과 1월 말의 저점 또는 3월 말의 저점을 계속 높이는 차트를 만들면서 지금은 완전 정배열을 만든 상태였습니다. 한 일주일 전까지. 그리고 2,600은 돌파하지 못했지만 오랜 수건이었던 2,500은 이미 돌파를 한 상태고요. 하지만 지금 3일 동안 음선이 나오면서 오늘 종가는 2,523. 거래소 지수의 가장 큰 특징은 이 9월 말의 저점인데요. 다우지수도 똑같고 9월 말의 저점을 안 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금 더 길게 보면 요 코로나가 막 발생했던 3월 달에 1429포인트 보이시죠? 이날이 바닥이었어 라고 그날 아는 사람은 사실 점장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가 바닥이었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2021년 6월이 3,300 찍었을 때가 고점이었어, 천정이었어 라고 그날 아는 사람은 점장이지만 지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지나면 알 수 있는 게 빨리 알수록 좋은 거죠. 빨리 알수록. 2021년 6월 말부터 다시 이제 하락이 시작돼서 작년 9월 거래소 지수로는 2130 정도인데요. 이 9월이 지나고 나니까 바닥이었어라고 빨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건데요. 아직도 하락장이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하락장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100%는 없지만 95% 정도는 하락장은 끝났다고 봅니다. 95%나요? 네. 왜냐면은 하락장이 95%면 거의 100%라고 말하는 거는 그렇죠. 하지만 만에 하나 블랙스완 같은 거는 언제든지 존재하니까 블랙스완 같은 이 정규 분포에서의 양 끝에 있는 그 정도의 비정상적인 급락만 아니라면 하락장은 끝났죠. 왜냐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상승장, 하락장 제가 계속 지나야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지나서 뭘 할 수 있냐면 코로나 바닥에서 올라갔을 때는 계속 고점을 높이죠.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전고점을 돌파를 계속 하면서 2021년 6월 말까지 간 거예요. 하락장을 좀 더 짧게 하락장만 다시 보면 2021년 6월 말부터 보세요. 저점을 예를 들어서 8월 중순쯤에 찍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승장이 안 끝났다면 이 저점을 깨는 것이 아니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올라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저점을 한 2달 정도 있다가 한 번 또 깨죠. 네. 여기서 저점을 깨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2달 정도 있다 또 저점을 깨죠.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2달 정도 있다 또 저점을 깨죠. 네. 그리고 요번에는 좀 오래 버티는 듯 싶었지만 3달 정도 있다가 또 저점을 깨고요. 그 저점을 또한 한 달 보름 만에 엄청 급하게 빼죠. 그게 2022년 6월이었어요. 그래서 6월의 폭락으로 야, 이 정도면 거의 바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네. 아마도 제 기억에 김 작가님이 했던 골든타임? 네, 그때, 머니 토크쇼. 그때 시기가 아마 요때쯤이었을 거라고 네,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요때 제가 강연회 했던 생각이 나네요. 네. 저희 유튜브에 그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김 작가님이 주최한 골든타임을 네. 보고 제 팬이 됐다라는 댓글이 진짜 거짓말 아니고 몇 번 달렸고, 네. 심지어는 제가 그날 종목을 8산업에 8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렸었거든요. 진짜요? 로봇 관련주에서,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탑픽으로 종목 선정을 하기 전에 산업을 먼저 픽을 하는데, 그때 그래도 유료 강의였고 김 작가님이 네. 워낙 심혈을 기울인 강연회였기 때문에 종목은 그래도 언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8개의 산업에서 8개의 종목 한 산업의 탑픽을 선정을 했었는데 한 개씩만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 로봇 산업을 성장 산업으로 픽을 했었고 로봇 산업 중에 딱 한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정을 했었는데 댓글에 그게 꽤 써 있어요. 그 당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켜봤는데 수익이 꽤 났습니다. 어쨌든 그거 자랑하려고 한 건 저는 그때 아니고요. 행사 운영한다고 정신 없어서 언급한지도 몰랐어요. 네,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요 정도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6월 달쯤에. 네. 하지만 그거는 예측일 뿐이고 결국 팩트는 한 3달 있다가 고점을 또 깹니다. 네. 무슨 논리냐면 하락장이 계속될 때는 하락장이란 얘기는 전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야지 하락장인 거죠. 자, 그런데 9월까지 저점 이후에 보세요. 9월 이후를 보면 연말 연초에 9월의 저점을 깰 듯 하다가 안 깼죠. 안 깼죠. 이 포인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안 깼죠.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네. 그러면은 9월부터 지금 4월까지 몇 개월이 지났나요? 만으로 6개월이 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번 상승 하락장에서 6개월까지 전저점을 안 깬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단순히 6개월이 아니고 지금 2,500 이상이잖아요. 2,500 이상에서 저 2,130을 깨는데 하루아침에 깨는 게 아니에요. 그럼 깨는데 또 3-4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6개월이 아니라 1년 있다 전저점을 깬다? 제가 여태까지 주식시장을 바라본 상태에서는 전저점을 또는 전고점을 1년 있다 깨는 경우는 정말 아까 말했던 5%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95%의 확률로 전저점을 6개월 이상 안 깼고 네. 꽤나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하락장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네. 역배열을 싫어하고 정배열을 대부분 좋아합니다. 네. 그 이유는 정배열은 이제 상승으로 우리 갈 거야 라는 표시거든요. 그런데 9월까지 역배열이었을 뿐만 아니라 1월 초까지도 역배열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상승으로의 전환 과정이 막 있었고 이걸 이제 좀 짧게 보면은 지금은 현재 주가 20일, 60일, 120일, 200일이 완전 정배열입니다. 하락장의 완전 정배열은 나올 확률이 거의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승장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일단 지수 그래프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최근 3일 왜 빠지는데 상승장에서 3일이 아니라 한 달도 빠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락장에서도 2-3달 있다가 네. 전저점을 깨듯이 상승장에서도 2-3달 조정받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건 부지 기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3-4일 빠졌으니까 뭐 옆으로 기다가 또 전고점 돌파하면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중요한 건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막 3,000, 4,000을 바로 가지는 못할 겁니다. 분명 옆으로 기는 시기도 있고 지금처럼 짧은 조정인 시기도 있으니까 제 뷰는 대세 하락장이 끝나고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으나 지금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네. 또 뭐 경기 침체가 바로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충돌이 계속 있는 거죠. 그 충돌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도 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거래량은 충돌이거든요. 생각의 충돌. 지금은 상승장으로 전환했어 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고 반대로 야 아직은 하락장이니까 반등하면 팔 거야.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죠. 네.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는 상승장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코스닥 차트를 조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보유 종목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코스닥은 거래소와 비슷한 듯 다릅니다. 비슷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 9월 말의 저점
그리고 1월 초의 저점, 9월 말의 저점을 1월 초에 안 깼죠. 역시.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안 깨고 있고 그건 똑같아요. 그럼 거래소와 코스닥하고 상승으로 전환을 했구나. 또 하나 똑같은 건 정배열인 게 똑같습니다. 20일, 60일, 120일선, 200일선이 완전 정배열을 이루고 있어요. 똑같은데 다른 건 뭐냐면 배열은 똑같아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한 거.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이격도가 다릅니다. 이격도는 이평선에 벌어진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있는 이평선들이 선 있죠. 좀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고 보이죠. 모여 있죠. 근데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이평선들이 벌어져 있죠. 그게 바로 이격도고요.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베타 계수, 즉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올라갈 때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내려갈 땐 빨리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굉장히 빨리 올라가서 거래소보다 훨씬 상승폭이 높았고요. 반면에 지금 3일 하락 받을 때 거래소는 1% 안짝의 하락을 받았는데 코스닥은 지금 뭐 2.5%, 1.5%, 1.5%에서 3일 동안 거의 6% 이상, 7%에 가까운 하락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게 오늘까지 지수 흐름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지금 좋은 소식은 세무사님께서 차트를 잘 보시는데 대세 하락장은 끝났다. 그거는 아마도 한 2달 전쯤 나왔을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김 작가 TV에 나와서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특수 업종이나 뭐 특별 종목을 말씀드리기보다 저의 주식 투자 철학은 탑다운이니까 늘 뭐 먼저 지수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종들 설명하고 이런 루틴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지수 설명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많은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 이제 고점 좀 됐다가 조정을 받으면 꼭 그런 질문을 하셨죠. 상승장이 끝난 건 아닐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때 많이 말했던 게 기간의 개념을 많이 접목을 시켰었거든요. 1년 미만으로 상승장이 끝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2020년 3월에 시작했던 상승장이 결국은 2021년 6월 말까지 1년 반의 상승장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너무나 정확하게도 만약에 하락장이 정말 9월에 끝난 게 맞다면 2021년 6월 말부터 작년 9월 말까지 딱 1년 반이거든요. 그래서 1년 반이 오르고 1년 반이 떨어지고 이런 기간 개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전저점을 깨니 전고점을 돌파하니 또는 배열이 어떤 상태인데 지금 배열은 하여간 양시장 모두 완전 정배열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서 단기 조정은 있을지라도 9월 말의 저점을 안 깰 확률이 저는 95%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대세 하락장이 끝난 건 좋으나 어쨌든 지금 사기에는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두 가지 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그게 끝나지 않았다. 곧 있으면 올 것이다. 뭐 이런 분도 있고 한편은 또 지금 지수가 어쨌든 또 2,500까지 올라 버렸으니까 사기는 또 늦은 게 아닌가. 그런 분도 지금 주식 사도 되는 걸까요? 이 타이밍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두 가지를 구분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사도 되는 타이밍이냐 아닌 타이밍이냐는 사실은 결정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 앞선 질문 두 가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오른 바닥 대비 많이 오른 상태인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럼 제 해석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판단은 이제 한번 해보세요. 경기 침체에 대한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니까 작년 9월까지 빠진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경기 침체가 내년에 온다라는 지금 분석이 아니고요. 올해 이제 뭐 온다 이런 분석이잖아요. 심지어는 작년 연말에는 올해 1분기부터 온다고 했어요. 경기 침체가 올해 1분기부터 온다고 했죠. 그래서 작년 연말 또는 연초에 수많은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의 제목들 또는 경제기사의 연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그 기사들의 제목들에 제일 많이 유행어처럼 들어갔던 게 바로 상저하고였어요. 제가 운영한 유튜브에서 제가 농담으로 말했었거든요. 상한가 가면 저가 잘라서 간 거고 하한가 가면 그놈이 잘못돼서 간 거고 뭐 이런 게 우스갯소리처럼 제가 했던 이유는 상도하고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돼버렸거든요. 왜냐면은 상반기에 주가가 떨어진다면서요. 근데 올랐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1분기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말도 맞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경기 침체의 가장 큰 대명사는 뭐냐면 금융권이 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SBB 사태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게 언제냐면 요때예요. 3월 초에 급락. 근데 급락이라는 표현도 되게 웃기죠. 짧은 조정이죠. 근데 요게 SBB 사태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 침체 또는 은행
파산이 오더라도 상승으로 위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제가 이 말씀도 정말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네. 경기 침체라는 건 오늘 경기 침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주식시장은 오늘의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종목으로 치면 오늘 적자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오늘부터 계속 올라. 왜? 다음 분기 또는 다다음 분기에 흑자 전환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또는 오늘 흑자 기업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업이 떨어질 때가 있어. 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적자 전환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럴 때 그 기업의 종목이 흑자 전환 또는 적자 전환을 앞두고 있을 때 거의 3개월에서 6개월 먼저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주식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경제학 용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 방송 끝나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경기 선행 지수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경기 선행 지수를 검색하면 경기보다 앞서서 움직이는 지표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선행 지표, 경기 선행 지수에서 대표적인 건 무엇일까요? 라고 찾아보면 대표적인 건 주가 지수예요. 그러면 더 찾아보세요. 주가 지수는 경기보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나요? 선행해서 움직이나요? 찾아보면 9개월에서 1년 정도 빨리 움직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거래소가 6월 말에 3,316이 고점이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결과적으로 하락장 1년 반이 왔다 그랬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번 하락장에서 가장 큰 재료가 뭐죠?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2021년 6월 말부터 금리 인상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네, 네. 금리 인상은 정확히 9개월 후인 2022년 3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9개월 전부터 떨어졌잖아요. 네. 그게 바로 경기를 선행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 야, 근데 그 당시에는 이 9개월 전에 금리를 그때부터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잖아. 당연하죠. 예상을 했었으니까 미리 떨어진 거죠. 자, 지금 요즘 예상이 뭔가요?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다고 다들 생각하지 않나요? 네. 누구나 다 생각하지 않나요? 네. 경기 침체가 지금 SBB 사태 또는 앞으로 기업 실적들이 안 좋아져서 경기 침체가 나고 그리고 나서 원래 금리를 올리고 낮추는 건 두 마리 토끼를 서로 잡았다 하기 위해서예요. 한 나라가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쓸 때는 두 마리 토끼 때문입니다. 하나는 물가, 하나는 GDP. 물가가 불안할 때는, 즉 물가가 올라갈 때죠. 물가가 불안할 때는 금리를 올려야죠.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반대로 GDP, 경기가 안 좋을 땐 금리를 내려야죠. 경기를 좋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태까지는 물가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시면 CPI 발표나도 주가가 별로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기업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죠. 네. 왜? 경기 침체가 두려우니까. 그럼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온 거예요? 당연히 금리 인하 시대가 오는 거죠. 왜? 경기 침체 오면 금리 인하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당연히 올해 연말 또는 늦어도 내년 연초에는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그럼 9개월 전이 언제예요? 지금 2, 3월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찍고 전환을 하고 있는 게 그런 게 다 예견돼서 선행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치는 중장기적으로 하락을 1년 반 동안 했고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상승 전환을 막 노력을 했고 완전 정배열을 만든 상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건 이미 선행돼서 다 반영이 되고 지금 반영해야 할 것은 금리 인하 이후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아주 명쾌한 해석입니다. 구독을 누르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좀 살려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많이 오른 상태였잖아요, 지금. 근데 그 많이 오른 상태의 기준점이 중요해요, 사실은. 네네. 작년 9월보다 많이 올랐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게, 올해 1월 초에도 9월하고 근접했었으니까. 네. 자, 그럼 올해 1월 초보다 많이 올랐죠. 거래소 지수 몇 %가 올랐는지 보려면, 그냥 이렇게 보면 됩니다. 1월 1일부터 12%가 올랐습니다. 거래소 지수 1월 1일부터 12%가 올랐어요. 자, 작년에 거래소 지수 24%가 떨어졌고요. 그 고점까지 하면 아마 한 35% 떨어진 거예요. 35% 정도 떨어져서 12%니까 한 3분의 1 정도의 반등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 고점 대비는 아직도 많이 싸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비교 대상의 문제예요. 고점 대비는 아직도 싸고 네. 저점에서는 한 10% 오른 상태. 네. 그럼 여기서 살지
또는 아니야 일단 그래 오케이 네 말이 맞다고 쳐도 대세 상승이 맞다고 쳐도 분명히 조정은 있을 거야. 근데 그 조정이 언제 있나요?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이 뭐 녹화일 기준으로 며칠 안에 나가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볼 때쯤에 그런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조정이 SBB 사태의 조정이거든요. 근데 SBB 사태의 조정 끝물에서 바로 치고 올라갔죠. 그럼 제가 보기에 요번 조정도 어디에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의 조정 이후에 다시 또 반등 시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왜? 대세 상승장의 단기 조정 그리고 반등. 이런 시스템으로 본다면 어쨌든 저점을 잡고 싶으면 요번 저점을 잡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게 있어요. 급하게 사야 되냐? 이제 다시 반등 오니까 빨리 사야지.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월 말에서 그러니까 1월 초에서 막 1월 달 또는 이번 급등은 저 바닥 대비 이제 10% 오른 급등이에요. 네. 근데 지금 김 작가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야 이제는 좀 바닥 대비 10% 이상 올랐는데 사도 될까라고 보통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급하게 안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정의 메커니즘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 예를 들어 지금 코스닥은 7% 됐고 거래소는 지금 한 2% 됐는데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조정이 있으면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정이 뭐 하루 이틀 더 있다가 올라간다고 해도 바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보단 옆으로 그냥 쓱 조정을 계속 옆으로 늘어뜨리는 조정, 그걸 말해 우리는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월 달에 급등했지만 2월 달에는 사실은 한 달 내내 옆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급등보다는 옆으로 갈 확률이 있으니까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전열을 가다듬을 시기다. 그 생각은 해보세요. 작년 9월을 진짜 안 깨는 게 맞는지. 근데 저는 그쪽이라고 했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제 말에 동의를 한다면 조금 강세 마인드를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있다고 또 은행이 추가적으로 하라 한다고 걱정을 하기보단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SBB 사태가 있었음에도 금융권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짧은 하락 이후에는 다시 올랐거든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더 큰 악재가 있어야지 얘네가 정말 폭락 아닌 폭락을 할까 싶을 때 저는 폭락을 시킬 만한 재료는 더 이상 나올 게 많지 않지 않을까. 별로 없다. SBB 사태, 은행 도산만큼 더 큰 악재가 나올 확률은 희박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최근 15년 동안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가장 많이 빠졌던 게 2008년 금융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런 게 있어요. 자라보고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처럼 가장 최근 15년 내에서 글로벌 지수가 급락했던 게 바로 금융위기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SBB 사태는 어떻게 보면 전저점을 깨도 될 만큼의 파괴력 있는 악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거보다 더 큰 악재, 진짜 미국의 탑3 안에 드는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그거보다 더 큰 악재는 제가 보기에 나오긴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세무사님 말씀하신 게 블랙스완, 탑3까지 무너지는 일이 있다면 근데 그런 일이 없다고 거의 보시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9.11 테러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렇죠. 근데 그때 그 9.11 테러가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것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은 언제든지 1% 내외의 확률로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 상식적으로 경기 침체 또는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이런 재료는 더 이상 빠지긴 힘들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급하게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떨어진다면 조정이라 생각하면서 이제 사모아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요? 그럼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주식을 살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은 저는 원래 업종부터 말씀드리지만 주식으로 질문을 했으니까 주식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주식 중에는 차트적으로는 두 가지 차트가 있어요. 지수 차트보다 강한 차트의 종목이 있고 지수 차트보다 약한 차트의 종목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코스피 200을 비교해보면 알아요. 코스피 200은 대형주니까 제가 특정 종목을 언급하는 걸 그냥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코스피 200과 흡사한 차트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했을 때 저는 비슷한 답변을 드립니다.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일 거고요. 만약에 지수 정도의 성적표를 받고 싶으시면 삼성전자를 사도 되고, 또는 좀 더 변동성이 있는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올라가거나 빠르게 내려가거나, 근데 좀 강소 종목들 중에 하반 경직을 확보하면서 더 좋은 종목을 찾는다면 좀 더 수익률 게임에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쨌든 간에 다른 중소형 반도체랑은 달리 거의 뭐 지수 차트와 흡사하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누가 봐도 지수 차트보다 강한 차트죠. 강한 차트예요. 예를 들어 포스코 홀딩스 지수 차트보다 훨씬 강하죠. 포스코 퓨처엠 지수 차트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현대차 뭐 지수 차트 정도? 기아 뭐 지수 차트 정도로 움직였네 정도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KB금융 지수 차트보다 훨씬 약하죠. 훨씬 약해요. 신한지주 훨씬 약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종목 차트에서 어떤 힌트를 얻으면 되냐면 내가 지수 차트보다 강한 차트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지수 차트보다 약한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타입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주식은 여러분들이 타입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깨가 강한데 야구를 해야 될 분이 축구를 하셔는 안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허벅지와 종아리가 튼튼한데 축구를 해야 될 분이 야구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좀 단기 매매에 능하고 재료에 강하고 분석을 잘해. 테마주 분석을 잘해. 이런 분들은 지수보다 강한 쪽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는 반대로 지수 정도의 움직임을 보인 애들 중에 이제 좀 지수보다 강화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에 들어가도 되고요. 반대로 나는 되게 느려, 나는 그냥 좀 느리게 엉덩이로 투자하는 스타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수보다 많이 약하지만 특별히 더 추가락 없이 좀 하반 경직을 보이고 있는 종목에 투자해도 되고,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저의 성향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지수보다 강한 차트를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네. 자, 그럼 말씀하신 유망 섹터는요? 성장주 유망 섹터 언급하시니까. 네, 업종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업종들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는데요. 근데 순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최근에 가장 강세를 보였던 업종 하나만 꼽으라면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당연히 유망 업종에 저는 꼭 끼고 싶어요. 다만 이제 저도 뭐 유튜브를 하고 뭐 라이브도 하고 하니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2차 전지 산업과 2차 전지 산업 내에 대장주로서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을 헷갈려 하세요. 그럼 헷갈려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최고 많이 오른 종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그럼 2차 전지는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굉장히 착각입니다. 왜냐면 최근에 예를 들어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꼽자면 제가 말하는 대장주는 상승률이 높거나 시가총액이 큰 종목입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들이죠. 거래 대금으로. 그러면 최근 한 달 동안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많이 됐거나 또는 시가총액이 10조 이상이었거나 상승률이 지수 차트보다 강했던 종목 4종목을 꼽으라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 4가지죠. 이 4가지 차트는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지수보다 훨씬 강했고 굉장히 급등해서 있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과연 앞으로 더 갈 거냐? 아니면 또는 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걸 고민할 필요 있지만 2차 전지 산업이랑 동일시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대장인지 아니죠. 저는 뭐 테마 분석을 굉장히 25년 동안 해왔고 뭐 상승률 상위 분석을 매일 해왔기 때문에 해석 방법이 굉장히 예민하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보시면 오늘 에코프로는 4%가 올랐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4% 올랐죠.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보합이네요. 근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 포스코 홀딩스는 0.63이고요. 반대로 포스코 퓨처엠은 마이너스 4%예요. 동일성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얘네가 정말 강한 테마로 움직일 때는 이 4종목이 같이 막 플러스가 나고 또는 약하게 움직일 땐 4종목이 다 같이 마이너스가 나고 그러면 우리가 대장주를 보고 매매를 하면 돼요. 근데 비단 오늘 녹화일 기준뿐 아니라 최근 한 열흘 정도는 이 4종목의 주가가 계속 엇갈렸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어떤 한 종목이 바로미터가 돼서 그게 올라가면 2차 전지가 전체가 올라가고 그게 떨어지면 2차 전지가 전체가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구분시켜서 2차 전지 산업은 앞으로도 굉장한 성장 산업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오른 종목, 많이 오른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수 차트보다 훨씬 강한 종목, 나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되는데? 그럼 2차 전지 안 사야지가 아니고, 안 오른 2차 전지 종목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걸 여러분들이 찾는 건 숙제가 되겠죠. 네.